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김용순과 통일전선부 일꾼들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면 송두율 교수 본인이 뭐라고 말할지 무척 궁금해진다. 나는 또 황석영 씨를 위해서 비교적 실력 있는 제자들을 파견해 그에게 주체사상 강의를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역시 그것으로 그칠 뿐 그에게 북한의 본질을 인식시켜 줄 수는 없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의 청소년들을 저들의 정신적, 육체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청년 학생들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협잡군들을 총동원하는 한편 남한의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이 거기에 걸려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지 못한 게 한스럽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필경 이 아픔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남을 것이다. 청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현실적인 악에 오염되지 않아 순결한 마음으로 이상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을 너무 모르다 보니 사악한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말로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청년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을 우상화하고 정권을 세습해가며 이 땅의 북반부를 생지옥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들의 그 허황된 정책은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이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대량 살육 무기를 만드는가 하면 청년 학생들에게 수령을 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의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남한의 소위 좌경 친북 학생들을 북한에 들여보내 한 달쯤 생활하고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수경의 경우처럼 한두 명을 속일 수는 있어도 1,2,000명이 동시에 들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게 되면 북한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995년 말경 나는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이징에 들러 김덕홍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 기업인들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했다. 그즈음 나는 김덕홍과 만나기 위해 해외 출장 때는 가능하면 베이징을 경유했다. 베이징과 평양 가는 비행기보다 주로 기차를 이용했는데 그 이유는 선양을 거치기 위해서였다. 선양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지부가 있었고 또 우리와 긴밀히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평양에 돌아와 김정일에게 북한의 경제는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아서 강한 주사를 맞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었다. 그런데 미천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 주사약이 바로 금강산 개발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느 남한 기업가는 북한이 금강산 근처에 자유관광 단지를 내놓으면 시설은 남한 측이 조립식으로 6개월 내에 건설하겠다고 제의했다. 관광객 1인당 200불 정도의 입산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였다. 게다가 금강산과 묘향산, 백두산에서의 관광에 대한 모든 절차 역시 북한 측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 측은 아무런 투자 없이 연간 10억 불가량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최근 들어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금강산,
김정일에게 금강산 개발을 제의한 것은 나로서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나는 이 내용을 김정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일이 성사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것이 내가 김정일에게 한 마지막 건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른 비서들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적지 않게 제기해왔다. 이를테면 조직부의 동무대가 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사업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서기실을 5명 정도로 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비준 문건을 모두 함께 검토하여 중복을 피하게 해야 하며 위에서 하달되는 명령과 지시도 서기실에서 함께 검토하여 아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의견을 달아 재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 서기실에 실장제를 두지 말고 5명을 동격으로 하여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중앙당 각 부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심하고 그에 따른 허위 보고가 많다는 것. 경제 분야에 도급제를 도입하여 일한 것만큼 분배해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 등 적지 않은 의견을 제기했으나 김정일은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나는 또 과오를 범한 간부들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재임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관광 문제를 너무 강력하게 제기하자 김정일은 시안을 작성해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인민무력부, 국가보위부, 관광총국의 간부들과 협의했다. 인민무력부는 이견이 없다고 했으며 국가보위부는 관광버스의 운행과 안내를 전부 보위부 요원들이 담당하며 관광객들에 대한 세뇌 교육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통일전선부나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관광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왔으나 올릴 때마다 기각당했는데 이번에는 국제비서가 이론적으로 논거를 세워 보고했으니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희망을 걸었다. 그들은 그 결과가 알고 싶어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나 역시 성사 여부가 궁금했으나 김정일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일 측근자를 만나서 그에게 관광개발 시안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왜 그런 걸 올렸냐고 하면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곧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묻자 그는 벌써 완전 마비 상태라고 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식량이 문제고 또 남조선을 점령한 다음이 걱정되어 위에서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김정일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충고나 의견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고민은 더욱 커져갔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암에도 걸리지 않는가 하고 원망했으며 병으로 사망한 제자를 문상 가서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부끄럽다고 말하곤 했다. 나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때때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 이놈의 세상 빨리 끝장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 1996년 2월 인민들이 수없이 굶어 죽는 가운데 김정일의 54회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손님들의 숙소로는 대사관 영접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행히 영접부의 숙소는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 가까웠고 부근에는 호텔이 없어 모양새도 괜찮았다. 나는 주체과학원에서 일하는 어린 접대원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16세에서 17세의 고급 중학 졸업생들로서 예술적 소양이 있는 처녀들이었다. 그녀들을 데려간 목적은 북한의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학생들은 접대원으로 갔기 때문에 접대원복을 입고 노래도 불렀다. 학생들은 조선 노래, 러시아 노래, 서양 노래 할 것 없이 모두 잘 어울려 노래하고 춤도 추었다.
대사관 직원들이 나를 찾아와 저 사람들이 정말 접대원들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모스크바의 여러 단체에서 공연을 요구해와 결국 7차례에 걸쳐 공연을 했다. 내가 이 학생들을 참가시킨 것은 주체 철학을 딱딱하게 선전하지 않고 예술 소조의 활동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단연간의 경험에 따른 것이었다. 접대원들의 체류 비용은 국제주체재단에서 부담했으나 기차로 오가고 대사관이 제공한 영접부 숙소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처리된 편이었다. 예술 소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 토론회는 색다르게 진행되었다. 토론 내용은 주로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을 비판하고 주체 철학 원리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러시아 학자들 중에 특히 모스크바 종합대학 학자들은 내가 그 대학 출신이라 하여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했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 어디를 가든 교포들이 나를 둘러싸고 주체 철학의 원천지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아직도 물들어 있는 러시아 학자들을 각성시키는 통쾌한 연설을 해줘서 기쁘다고 했다. 나로서는 평판이 너무 좋은 것도 은근히 걱정되었다. 어쩌면 너무 큰 성공은 내가 스스로를 위해 환상을 조성했다는 비난으로 돌아올지도 몰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러시아 주재대사나 당 비서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나쁜 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평양에 돌아오자 기분 나쁜 일이 하나 터졌다. 국제토론회에서 통역을 맡았던 김모라는 러시아 까잔 종합대학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주체과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토론회에 참석한 러시아 학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나와 박사원 동창생인 모스크바 종합대학의 꾸아료보 교수는 내가 1995년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 모스크바 국제토론회에 김모란을 데려오지 않으면 조선 대표단이 모스크바 종합대학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으므로 우리 대표단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나는 김모란을 대표단에 넣었다. 그랬더니 간부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 러시아 유학생들이 김정일을 반대한 조직에 가담한 혐의가 있어 1980년 이후 졸업생은 해외 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런 소문을 듣고는 있었다. 당시 러시아에 유학 중이던 군사계통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반김정일 조직을 결성했는데 그 가운데는 간부 자녀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에서는 이 조직에 참가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모두 총살하고 있고 거기에 일반 대학생들도 상당수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었다. 나는 인민무력부장 최광에게 과학원에도 그 사건에 연루된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과학원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간부 담당 비서에게 했더니 도망갈 우려만 없다면 그녀를 데리고 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김모란을 만나 군인들의 반김정일 조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줄 테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까잔 종합대학에서는 문조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도 내가 지도하던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고 이번 모스크바 토론회 통역으로 데려가겠는데 모스크바에 가서는 절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결국 김모란을 통역원으로 참가시켰던 것이다. 그녀는 통역을 잘했다. 말수가 적고 미학에 대해서도 생각이 깊어 장차 훌륭한 여성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런데 평양에 돌아와 며칠이 지나 그녀의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아내를 무력부 보위사령부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다. 일주일 전에 무력부 보위사령부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직장으로 찾아가 아내의 졸업 논문 지도 교수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그분이 자신의 졸업 논문 지도 교수였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도원은 그 사실을 쓰고 수표, 즉 서명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지도원의 요구대로 수표하고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보위사령부에서 아내를 체포해 간 뒤로 아직껏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알아볼 테니 돌아가서 기다려보라고 했다. 나는 다음날 잘 아는 계통을 통해 김모란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혐의 내용이라는 것이 참으로 한심했다. 김모란의 졸업 논문 지도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 반드시 러시아 정보당국과 연계가 있을 테고 따라서 이 교수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김모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그녀가 받는 혐의 내용이었다. 그걸 알려주는 그들의 말투는 사뭇 협박조였다. 김정일의 명령으로 반김정일 조직과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하기로 결정됐으니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모라는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고 말았다. 게다가 남편도 지방으로 추방당하고 말았다. 학생들은 김정일의 추악한 행적에 대해 국내에서는 몰랐어도 러시아에 가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수백만 인민이 왜 굶주리며 죽어가야 했는지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김정일을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했던 모양인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자비한 탄압과 죽음뿐이었다.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누구한테나 쉽게 하지 못한다. 나 역시 가슴에만 이런저런 분노와 원통함을 담고 있을 뿐 가족에게조차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겉으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했다. 어쨌든 김정일은 그 토론회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며 측근들에게 황 비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조국인 러시아에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러시아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표시했다. 김정일은 앞으로 주석제를 폐지하고 인민위원장제를 만들며 중앙인민위원장직에는 맑게나 하는 실무 일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왔다. 나는 그래도 무방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수령 독재 하에서 주석은 사실상 아무런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나는 그가 나에게 좋게 대할 때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5월 9일 그는 갑자기 모스크바 국제토론회가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문건을 선전부장 앞으로 내려보내면서 나에게도 보내왔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5월 9일 문건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올린 것에다 김정일이 서명을 한 것이었다. 선전비서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보고가 올라갔다며 한 발 늦었다고 했다. 나는 누구의 짓인지 짐작이 갔다. 김정일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 나를 찾아와서는 그 상대도 안 되는 유치한 놈들의 책동에 개의할 필요 없으니 묵살해버리라면서 나를 위로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어 김정일에게 보냈다. 며칠 후 내 글을 다시 반박하는 글을 누군가 김정일에게 올렸다. 김정일은 그 글을 나에게 또 보내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묵살하고 말았다. 제자들이 찾아와 이번 건은 아무개의 조작인데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싸워보자고 제기하고 나섰다. 나를 대하는 김정일의 쌀쌀한 태도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김정일은 내 글을 반박한 보고문들을 모두 문서 정리실로 보내 수령관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을 내세우지 않고 내 개인의 철학 이론을 선전한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것이 1996년 7월 26일자로 발표된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다 라는 제목의 김정일 문헌이다. 이는 참으로 가소롭고도 당치 않은 정신적 허영이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사상적 기만이다. 김정일이 어떻게 철학을 알겠는가? 그렇다고 혁명을 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청년 학생들을 총폭탄으로 내모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자 인간을 위한 혁명이라고 착각하는 보잘것없는 독재자일 뿐이다. 김정일의 측근으로부터 자기 비판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속으로 김정일을 비웃으면서 내 무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기 비판서를 써보냈다. 나중에 들으니 김정일은 나의 자기 비판서를 읽은 다음 비서들에게 내려보내고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또 황장엽이 나에게 항복했다면서 거들먹거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나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김경희도 뻔질나게 전화를 걸어오고 아내를 자기 집으로 부르는가 하면 예전처럼 자기를 도와달라고 은근히 말하기도 했다. 온 가족이 김경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북한을 망치게 한 수령 절대주의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강하게 느꼈다. 1996년 여름, 나는 태국과 인도의 여러 정당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두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는 김덕홍을 만나기 위해 기차로 선양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비행기 편으로 태국을 가려 했다. 해외 출장 때면 나는 대개 비서 개인 자격으로 김정일에게 보고를 올리곤 했으나 이번에는 국제부 이름으로 출장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서 나는 국제비서의 베이징 통과를 중국 측에 알리고 중국 측이 연회를 차리는 경우에는 응하겠다고 제의했다. 본래 나는 김정일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특히 내가 중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국 측에 알리지 않고 그냥 태국과 인도로 떠난다는 것만 보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담당 부부장은 중국 측에서 비서인 나를 여러 번 초청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통과하면서도 통지까지 안 하면 중국 측에서 오해를 할지도 모르고 또 두 나라 당의 관계에 좋지 않다면서 중국 측에 사실대로 통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었다.